일물일권주의라는 원칙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물일권주의는 뭐냐면은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은 특정이 되고 독립된 한 개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한 개의 물건 단위로 물권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두 가지를 부정하는 거야. 특정이 안 된 불특정한 다수의 물건이 되게 여러 개인 거야.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독립성이 없는 물건의 일부, 구성 부분, 일부. 여기를 지배하는 물건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물건은 독립성을 가진 한 개의 물건 단위로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 개의 물건에 또는 물건의 일부에는 물건이라 하면 소유권을 예를 들까요?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냐? 필요성과 공시성의 문제예요. 자, 우리 물권이 뭐냐면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거죠. 근데 보통 물건을 사용할 때 물건을 하나씩 사용하지 두 개를 같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차를 타실 때 여러분들 승용차 한 대를 타세요. 양쪽으로 걸쳐가지고 이렇게 두 대를 타세요. 한 대를 타잖아. 책을 볼 때는요. 한 권을 읽으시지 사팔대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두 권을 한꺼번에 읽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지배하는 경우가 잘 없다. 인간 세상에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물건들을 지배하는 물건을 인정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거지. 책상도 이렇게 의자 하나씩 안 넣지지 두 개를 이렇게 엉덩이를 하나씩 걸쳐가지고 앉진 않잖아. 그러니까 의자 하나에 소유권 하나, 차 한 대에 소유권 하나. 그런 식입니다. 그냥 책 한 권에 소유권 한 개. 보통 그렇게 쓰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니까. 또 물건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도 잘 없어요. 우리 개를 기를 때 개 한 마리를 길러요. 왼쪽 눈만 길러요. 그 한 마리를 기르잖아.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지배도 잘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지배, 물건의 일부에 대한 지배를 인정할 필요성도 없고 설령 그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물건은 여러 사람들에게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공시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거죠. 저 개가 내 개면 내가 개를 나한테 점유해서 우리 집에 두고 내 방에 둬서 내 거란 걸 공시하면 되는데 걔 왼쪽 눈만 내 거야.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공시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예요. 필요성과 공시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뒤집으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일정한 경우가 뭐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의 일부만 쓰는 경우도 있어 없어 우리가요. 있고 물건을 여러 개 지배할 때도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적당히 공시할 수 있는 수단도 갖춰진다면 그게 일정한 경우예요. 그럼 예외를 인정하지. 한 개의 물건의 일부나 다수의 물건의 집합에 대한 물권의 성립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이 예외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1, 2, 3, 4, 5까지 나오는데 5는 집합물에 대한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물권이 성립한 예외인데 시험에 저 옛날에 한번 나왔죠. 잘 안 내고 위에 있는 1, 2, 3, 4를 보겠습니다. 물건의 일부에 물권이 성립하는 예외. 자, 토지라는 물건을 세는 단위가 필이죠. 한 필이 한 개예요. 한 필의 토지면 한 개의 물건이에요. 그 일부에 여기 분필되지 않은 토지 일부입니다. 소유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거잖아. 지금 X라는 것은 일물일권주의 원칙을 지킨다는 거죠. 소유권은 한 필지에 한 개의 소유권만 생겨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요. 저당권도 생길 수 없어요. 저당권이란 물건도. 그러니까 담보로 잡을 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을 때 그 필지 단위로 저당권이 하나 생기는 것이지 토지의 일부에만 저당을 잡을 수는 없다는 거지. 예외가 인정이 안 돼. 하지만 예외가 인정되는 게 있네. 여기 적혀 있네. 읽어보세요. 용익물권. 용익물권이 뭐래? 지지전이네. 지지전이 뭐냐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야. 우리가 아까 제가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싶으면은 남의 토지를 빌리는 권리 지상권을 취득하면 되거든요. 근데 토지가 엄청 커. 근데 내가 그 전부 다 빌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 토지 반만 빌리고 싶은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죠. 토지 일부만. 그 일부를 빌려주기 위해서 분필까지 해서 한 필지로 만드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토지의 일부에만 반만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공시할 방법도 적당하게 있어. 도면 첨부해서 등기부에 공시해서. 따라서 이렇게 용익물권, 남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은 일부만 사용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공시 방법도 적당하게 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 일부에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예외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천천히 기억하시면 지금 이만 좀 하시고 그럼 건물로 가겠습니다. 건물은 물건을 세는 단위가 동이죠. 한 동이 한 개예요. 그러면 일물 일권이니까 한 동에는 소유권이 몇 개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의 소유권이 생기는 게 이게 원칙이야. 원칙은 이런데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 하나의 소유권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집합 건물이라고 하고, 아파트 한 동 전체, 여러분들 이게 좀 101동이네. 101동 전체 여러분들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생하시고 공부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예외가 있거든요. 이런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은 한 동의 건물에 전체 소유권이 있어요, 아니면 일부에만 소유권이 생겨요. 일부. 이렇게 건물의 일부에는 원래 물권이 생길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니까요. 건물의 일부에 생기는 소유권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권이라 하죠. 예외죠, 예외. 물건의 일부에 소유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건물의 일부에 생기는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돼. 첫 번째, 객관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그 일부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독립되어 있다는 말은 천장, 바닥, 벽 등으로 외부하고 막혀 있다, 다른 부분하고 막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공간을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301호 소유자다. 그러면 301호는 401호하고는 천장으로, 201호하고는 바닥으로 막혀 있고, 복도라든지 옆집하고는 벽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독립성이라고? 구조상의 독립성이에요. 이용상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그 일부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부분을 경유,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필수적인 요건은 독립된 출입문이에요. 301호 소유자는 301호로 들어가기 위해서 옆에 302호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문이 별도로 존재를 하죠. 그런 게 이용상의 독립성이야. 자,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갖추어진 물건의 일부에는 소유권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주관적인 요건이 소유자가 이 일부를 구분해서 소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 그 법률행위를 구분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등기예요. 구분 등기하는 거지. 구분 등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아파트의 각 세대는 다 구조상으로 이용상으로 독립성이 있고 구분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의 한 동의 건물의 일부에 소유권이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은 일물 일권주의에 대한 예외 현상이다. 그러한 소유권을 이름하여 구분 소유권이라 하고, 이런 구분 소유권이 이루어져서 모여서 된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파트 상가 같은 거요. 나중에 집합 건물법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됐고, 여기도 뭐 전세권 얘기 나오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수목. 수목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나무는요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거지. 토지가 잡초도 있고 풀도 있고 흙도 있고 자갈, 돌멩이 있다가 바위 있다가 나무도 쭉 있는 거야. 토지의 일부니까 물건의 일부에는 물건이 생길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여기 예외가 있지. 인간들은 토지하고 독립시켜서 나무만 거래하고 싶은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고. 이제 공시방법만 갖춰주면 되는 거지. 공시방법을 만들어줬잖아. 나무 같은 경우는 뭐 하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등기한 나무를 뭐라고 한다? 임목. 자, 임목이 되면 토지의 일부이다, 별개 물건이다. 별개 물건으로서 임목에 대한 소유권이 별도로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등기부가 만들어졌으니 별도로 뭐도 설정할 수 있다? 저당 담보도 잡을 수 있죠. 이거는 물건의 일부에 물건이 생기는 예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명인 방법. 사람들을 보고 등기하라고 임목법을 만들어 놨더니 돈 들고 시간 든다고 등기하기 싫어하고 돌려깎기를 자꾸 하는 거지. 이렇게요. 돌려깎기를 해서 자꾸 성명을 이름을 적고, 그게 자꾸 관습이 반복되어서 법으로 인정된 거예요. 뭐라고 한다 그런 것들을?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을 갖춘 나무들도 토지의 일부가 아니고 별개로 독립되어서 소유권이 별도로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네? 두 번 나왔네. 뭐는 생길 수 없다고요? 명인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을 공시하는 건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명인 방법이 주로 뭐냐면 나무 껍데기를 이렇게 벗기고 여기다 소유자 이름을 적어 놓는 거죠. A라고 이렇게, 누구라고, 홍길동 이렇게 적어 놓는 거지. 적어 놓으면 거기 소유자가 홍길동이란 건데 며칠 있다가 가보니까 그 밑에 더 벗겨져 있네. 저당권자 임꺽정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밑에 하나 더 벗겨져. 2번 저당권자 또 뭐 이렇게 돼 있네. 이상권 이렇게요. 그렇게요.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러는데 나무 죽는다고 저렇게 하면 작작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통해서 공시할 수 있는 수목에 대한 권리는 오로지 무엇에 한한다? 소유권. 소유권에 한하는 거지. 저당권을 공시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나무를 굳이 저당을 잡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기부를 만들어서 임목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야지 나무 껍데기를 그렇게 벗겨서 되겠냐 이거지. 자꾸 적어놓고.
밑에다 저당권자, 이상권, 2번 저당권자, 임기원, 3번 뭐 이렇게 가지고 계속 적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농작물 같은 경우는 나무처럼 처리하든가요, 건물처럼 처리하든가요. 우리 민법이 건물처럼 엄청 중시 여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작물은 무조건 토지하고 독립돼 있어요. 뭐를 갖출 필요도 없이, 명인 방법을 따로 갖출 필요도 없이 성숙한 나무는 언제나 별개 물건, 토지의 일부이다, 별개이다. 별개의 물건으로서 어떻게 본다면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농작물도 땅의 일부처럼 보이죠, 우리 눈에는. 하지만은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소유권이 별도로 생긴다. 요 정도 이렇게 해서 또 OX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은 물건인데 원칙적으로 원칙을 말하자면 특정이 된 물건 그리고 독립성을 가진 물건이다. OX O. 이게 일물 일권주의죠. 어떤 의미에 있어서.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한 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서 지상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남의 토지를 용익하는 권리예요.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다고 했죠. 올해 시험이네요. X. 똑같이 한 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있다. X입니다. X. 그다음에 한 동의 건물의 일부예요. 일부라도 그것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런 객관적인 요건이 갖춰진다면 소유자가 주관적으로 구분행위를 해서 독립된 부동산, 하나의 그 일부가 독립된 부동산 물건이 되어서 거기만 소유권이 따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맞죠. 여기 이렇게 생기는 소유권을 무슨 소유권이라 한다? 5글자로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고, 구분 소유권이 모여 있는 건물을 뭐라고? 집합 건물이라고 얘기하죠. 아파트 상가 이런 거 나중에 배우시게 되고. 그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고 될 수 있는 물권의 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소유권의 유보에 한한다. 이게 말은 좀 어려운데요. 그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은 동적 개념, 소유자 바뀌었다는 거고, 유보는 여기 소유권이 머물러 있다는 소리예요. 유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나무 껍데기가 벗겨져 있고 소유자 여기 파란색으로 적어야지. 서석진 이렇게요. 서석진 이렇게 돼 있으면 서석진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 여기 있다는, 머물러 있다는 거지. 이게 공시되어 있는 거고, 며칠 있다 가보니까 여기 쓱쓱 지워져 있고 여기 다시 이상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석진이 이상권한테 이 나무를 팔고 거기다가 먹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이상권 이름을 적어놓은 거야. 소유권이 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전. 이렇게 공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소유권이 여기 있다, 누군가에게 있다,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을 명인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로지 그것에 한한다는 말은 뭐 같은 거 공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당권 같은 거 공시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여기 있다, 사람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만 공시하라는 거죠. OX O예요. O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물권 법정주의 공부를 해볼게요. 물권 법정주의. 민법 185조의 제목은 물권의 종류예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청산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 대원칙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요. 그대로 옮길게요. 밑에다가.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이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는 원칙이잖아요. 이때 이 법에는 두 종류의 법이 있는 거지. 법률과 관습법.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나, 이런 단어. 성문법, 불문법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문법이 뭔데요? 문서화되어 있는 거. 그쵸? 글자로 문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법률 제 몇 조 몇 항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불문법은 문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으로 인정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은 뭘까요? 성문이에요, 불문이에요? 성문법이고, 관습법은 관행이 반복되어서 법으로 된 거니까 문서는 없지. 저거는 저게 불문법이에요. 저거 둘 다 법이거든요. 법의 존재 형식이 다를 뿐이지 둘 다 법이에요. 저것들로만 정해진다는 건데, 법정주의 할 때 법, 여기서 이제 법률부터요. 이때 185조가 말하는 저 물권 법정주의에서의 법률은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뭔 소리냐? 우리 법의 단계 이런 거죠. 법도 위계의 질서가 있죠. 규범에도, 법규범에도. 최상위 규범이 헌법이잖아. 대한민국 헌법. 그 헌법 정신에 맞게끔
법률들을 만드는 거죠. 근데 헌법은 누가 만드는 거지? 헌법은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국민들이 만들죠. 국민투표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회 의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에 붙여요. 국민들이 통과시켜줘야 돼. 국민들이 만든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가 제일 센 거죠. 우리들의 뜻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럼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죠?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거잖아. 우리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약간 더 하위 규범이죠. 헌법보다는. 그래서 법률이 위헌 심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헌법 정신에 위반되면은 법률도 날리는 거야, 그냥. 그다음에 이제 법률은 여러분들 국회가 만들다 보니까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 절차는 까다롭거든요. 엄격하고. 근데 세상은 계속 바뀌니까 그 세상을 뒤쫓아가기 위해서 법도 자꾸 바뀌어야 돼, 탄력적으로. 근데 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니까. 법 바꾸는 게 쉽나? 맨날 싸우는데 국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법을 만드는 기법인데 위임입법 또는 행정입법이라고 해서 우리 삼권분립 배우셨죠, 여러분들. 입법, 사법, 행정. 법은 입법부에서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인데 행정부가 법을 만들기도 해요. 행정부가 실제로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은 대충의 얼개만 만들어 놓는 거죠. 윤곽만. 전체적인 구조만 짜놓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행정부에다가 위임을 해버려요. 니들이 법을 집행하니까 니들이 더 잘하니까 구체적인 것도 만들어라. 그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든지 총리, 각부 장관에다가 위임을 해놓는 거지. 그래서 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행정부에서 법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행정입법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고 두 개 합쳐가지고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 법령집, 법령집. 그리고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는 이런 것도 배울걸요. 이거 전부 다 명령인데 그래도 대통령이 총리나 각부 장관보다는 급이 높잖아요. 대통령이 만든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하죠. 각부 장관이나 총리가 만든 명령은 명령이어도 이름은 달리 부르죠. 시행규칙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공법에 대한 법률을 배우면서 법률 그 해당 법률의 시행령도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울걸요? 시행규칙도. 시행규칙까지 내는 건 너무 가혹하긴 하지만 어떨 때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 이 다 넓게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법이거든요. 이것들이. 근데 지금 185조가 물권 법정주 말할 때 이 법은 이 중에서 어떤 법률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이걸로 만들어낸 거지. 국회가 제정한 요거 법률 요걸로 만들어야 되지. 시행령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가지고 물권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너무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지. 시행령, 시행규칙 무슨 명령 그런 거 시행규칙 가지고는 못 만듭니다. 법률 국회가 제정한 법률 가지고만 물권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관습법으로 가볼게요. 관습법은 관행이 반복되어서 법이 된 거야. 관행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그거는 몇 조 몇 항은 없어도 그건 법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법으로 승격됩니다. 관행이. 그걸 관습법이라 하고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런 법에 둘 다 법인데 이런 법에 의해서만 창설하고 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법으로 정한다 할 때 이게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종류 강제, 내용 강제. 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은 법에 의해서 강제된다. 그러니까 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임의로.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서 둘이서 합의를 통해서 물권을 장사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법이 인정한 종류의 물권도 그 내용을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도 없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물권의 내용을 바꿀 수도 없다라는 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종류 강제부터 한번 볼게요. 물권의 종류는 예나 예로만 만들어져요. 먼저 법률부터 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1600개 정도, 1608개인가 법률이 있어요. 법률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물권에 대한 지배권, 먼저 민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8가지 물권이 만들어져 있죠. 그걸 우리가 배울 거고 8가지 물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질권 제외하고 우리 시험에 다 나오죠. 민법이 법률이잖아. 이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그다음에 민법 말고도 1600개 정도의 법률이 있는데 기타 법률에도 물건을 지배하는 물권들이 창설되어 있어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복잡하게 안 나오고 다음 중 물권인 것은 물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들이 물권인지만 아시면 돼요. 결론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가등기 담보권하고 양도 담보권이라는 것은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민사특별법의 한 분야인 한 법인 하여튼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서 자세히 다루는 거니까 여기선 배제하고 요것들이 물권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업권부터요. 광업권은 뭐냐? 광물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광업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법 조문까지 다 외우시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광업이 뭐냐? 광물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채굴되지 않은 상태의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하는 것. 선광, 재련 그 밖의 사업을 광업이라 한대요. 광업권은 탐사하는 권리하고 채굴하는 권리를 합쳐서 광업권이라 그러는데 근데 광업권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광업권은 물권으로 한다. 독점 지배권으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광업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독점적인 지배권이야. 물권으로서. 광업권을 가진 자, 광업권자로 등록을 한 자만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을 탐사 채굴할 수 있고 광업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독점 지배권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라도 내가 내 땅 지하에도 광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거를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함부로 탐사하고 채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광물은 광업권이라고 하는 별도의 물권 대상이다. 소유자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채굴 못합니다. 물권이에요. 그 다음에 어업권.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나오던데요. 어업이 뭐냐? 어업은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고 양식하는 사업. 그 다음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이걸 어업이라고 해요. 근데 어업을 하려면은 어업권이 뭐냐? 면허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어업권이라 하는데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 어업권은 물권으로 한다. 독점 지배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물권 법정주의를 눈으로 목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식을 하려면 염전, 소금을 생산하고 이런 거 하려면은 면허를 받아서 해야 되고 면허를 받은 그 사람만 독점적으로 거기서 어장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독점 지배권 물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권이 되려면은 법이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물권이에요.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관습법은 관습, 반복된 관행이 계속 반복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법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관습법인데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인정된 사건, 분묘기시권 그 주장을 했지만 그런 물권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된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분묘기지권부터요. 자, 분묘기지권은 이제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분묘는 무덤이에요. 무덤이고 무덤이 깔고 앉아 있는 이 땅을 기지라고 해요. 터기자 땅지자.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은 부지라고 그러죠. 건물의 부지. 무덤이 앉은 땅은 뭐라 한다고요? 기지. 분묘기지권이 뭐냐면은 지금 갑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모셨네. 근데 땅 주인이 을이네. 자기 땅에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거지. 함부로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기지와 제사를 지내려면 옆에 공지도 좀 써야 되겠지. 이렇게 여기다가 음식 차리고 절해야 되니까 여기 기지와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묘기지 사용권의 줄임말이에요. 자, 분묘기지권을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느냐? 한 세 가지 취득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경우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한 거야. 그러니까 다 옛날 얘기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다 이웃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형님이 돌아가신 거지.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님이 여기다가 당신을 모셔달라고 유언을 하셨다. 저기다 어떻게 다 여기다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님 그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르신 아버님 여기다 좀 어떻게 모시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자기 아는 형님이니까 그 모셔야지. 아들이 제사는 지내야지. 모시게나 이렇게 된 거예요.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아버님을 모셨으니까 이 땅을 제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그 권리 이름이 뭐라고?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승낙 받았으니까 생겼지. 그래서 쓰고 있었어요. 지로는요. 지로는 약정에 따라서 그 지로는 얼마나 더 줘야 되지 않나? 뭐 지로는 뭐 됐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약정에 따라서 기지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제사를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된 거죠.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지. 땅 주인이. 저 어르신 승낙했던 원래 땅 주인은 서울로 떠나버렸어. 도시로.
그리고 새 주인이 땅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뀐 주인하고 요 사람하고 싸움이 생길 수 있겠네. 어떤 싸움일까요? 바뀐 주인은 이장을 요구하는 거지. 나는 싫다고 이 무덤에 있는 거. 그 전 주인한테 허락받고 한 거니까 그 사람하고 문제고 나는 싫으니까 당장 뭐 한 달 내로 치우세요. 이거 이장해줘요. 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얘는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여기 있는 거 분명히 있는 거 다 보고 사셔서 놓고 아버님 여기 유언하셨는데 어디다가 모실 데도 없다고 안 된다고 이런 싸움이 생겼겠죠. 그 싸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정까지 왔겠지. 그럼 판사는 뭔가를 재판을 했을 건데 관습이 어땠을까? 자, 우리 관습법은 이 관습이 반복되어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인 확신을 가진 거니까 구성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싸움의 결론은요. 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 토지 사용권을 바뀐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없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법의 어떤 느낌은요? 쫓겨났을까? 이장하고? 아니면 계속 제사를 지낼 수 있었을까요? 계속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제사를 중시하는 또 민족이었잖아요. 그렇게 재판이 계속 이루어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런 게 법에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무덤이 설치되어 있는 땅을 사게 되면 그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다면 그것을 용인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그게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이 관행이 법이 된 거죠. 관습법. 그래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했던 용어를 써볼게요.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의 힘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 뭔데? 누군가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바뀐 소유자에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적이다. 다른 말로 뭐라 하더라? 대세적이다. 절대적이고 대세적이라는 거죠. 절대권, 대세권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또 주인 바뀌면 또 쫓겨나요. 또 또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을 계속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니 이 사람들이 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못 쓰지만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들은 물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예요. 이 기지권의 속성은요. 물권, 채권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법적 확신이 원래 소유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땅 주인 바뀌고 나가라 그러면 이장을 해줘야 된다. 그게 우리가 느끼는 확신이고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물권적 권리였다는 거예요. 채권이었다는 거예요. 채권 상대적 권리 채권이었다는 건데 우리 민족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 물권으로 이해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물권, 절대권, 대세권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이게 물권이에요. 분묘기지권은 물권인데 그럼 물권이라면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는 거죠? 제목? 법정주의. 물권은 법에 나와요. 법에. 아까 광업권은 광업법에 있었잖아요.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있었잖아요. 그럼 분묘기지권은 어디 있느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아니면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건이니까 몇 조 몇 항은 없다는 겁니다. 몇 조 몇 항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묘기지권은 무슨 법률이 나옵니까? 저한테 질문하시고 무슨 법률은 없고요. 그냥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이에요. 라고 했더니 아닌데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법률을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너무 공부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꿈에서 보신 거예요. 없어요. 분묘기지권이 나오는 법률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관습법상의 물건이에요. 자, 이건 인정된 거. 자, 그 다음에 부정된 거 한번 볼게요. 온천권 이야기인데 제가 이름을 이렇게 온천권이라 달아뒀다고 해서 온천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있는 게 아니고 싸웠는데 그런 권리가 부정된 사건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땅 주인이에요. 이 땅은 충남 아산군 온양읍 온천이야. 온양온천 이야기지. 그래서 땅 주인인데 자기 땅 밑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야. 온천수가 나와가지고 그 물 가지고 뭐 씻으면 피부도 뽀얘지고 류마티스 관절염 다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목욕탕 같은 걸 했더니 전국에서 막 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진짜 떼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시기 질투한 을하고 붙었는데 을이 누구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하고 붙은 거야. 대한민국이 땅 주인하고 싸움이 붙은 거지. 대한민국 주장이 이거 물이 뜨겁다. 이게 일반 지하수면 당연히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 수인이 쓰면 되지만 자연스럽게 이거는 보통 물이 아니다. 이건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온천수에 대한 지배권은 온천권이라고 해서 국가가 별도로 지배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서 이게 민사소송이 붙은 거야. 보통 국가하고 붙을 때는 행정소송을 해서 공포관계가 되는데 이거는 사적 물건을 가지고 소유자가 누군지 가서 싸운 거기 때문에 국가하고 붙어도 민사소송인 거야.
이때 이 대한민국의 대변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거야. 한동훈 씨가 하는 거죠. 민사소송하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주장한 게 뭐냐면은 법정에 가서 대한민국이 주장한 게 판사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게 보통 물이 아닙니다. 이게 뜨겁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쓴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고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물건에 대한 온천수에 대한 지배권은 국가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라고 한 거지. 그랬더니 판사가 반문을 합니다. 아니 지금 민국시 여기 그러니까 어쨌든 온천수도 물건이고 물건에 대한 지배권 물권 주장하시네.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는 알고 주장하시겠지. 그럼 당신이 주장하는 그 온천수에 대한 지배권은 도대체 법적 근거가 어디냐, 무슨 법률에 나오냐고 물어본 거지. 광업권은 어디 나오던가요? 광업법에 나왔죠. 어업권은요. 수산업법에 나와 있었잖아. 물권이라고. 그런 식으로 어디 있냐 그랬더니 민국이가 대한민국이 온천법요 이렇게 된 거죠. 온천법이라고. 근데 이게 70년대 사건이거든. 69년도에 대법원이 접수되어서 70년대 선고된 사건인데 온천법은 8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당시에는 온천법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죠. 온천법이요? 판사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랬더니 이게 대한민국이 없어? 이상한데 그럴 리가?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법이 없다면 무엇으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관습상 주장한 거지. 관습법이 그러지 않냐 이거지. 근데 여러분들 관습법은 관행이 반복되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그게 법이라고 확신을 느꼈을 때 관습법이 되는 거야. 아까 분묘기지 같은 경우는 땅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냥 법으로 된 거지 관습법. 하지만 우리가 지하수 같은 거 쓰고 있다가 물이 갑자기 뜨거워져요. 사실 온천수는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려 25도씨 이상 온수로서 뭐 인체 유해 성분이 없는 건데 물이 뜨거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물을 그냥 못 쓰고 국가에게 지배를 넘긴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택도 없는 주장한 거지. 그래서 관습법상에 온천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냐라고 주장했더니 그런 건 없다. 그런 법적 확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주장하는 온천권이니 뭐니 한 것은 완전 듣보잡이다 이렇게 된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판사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니들 주장대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볼 수는 뭐야? 없다. 그러니까 네가 주장하는 온천수 지배권은 법률에도 근거가 없고 관습법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택도 없는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 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일 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쓰면 됩니다. 그냥 땅 주인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승소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거 72페이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72페이지에는 민법 제212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212조 이런 말이 있어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여러분들 211조가 소유권이거든. 211조는 소유권이고 소유권이 뭐 하는 권리였죠?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해석할 수 있겠네. 토지 소유권은 토지를 뭐 하는 거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건데 토지가 어디까지가 토지인지가 문제지. 이게 토지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토지가 지표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간, 공중도 지하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는 토지인 거예요. 거기까지도 상하에 미친다는 것은 토지의 상, 공중도, 토지하, 지하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 토지 위에 있는 이런 물건들, 토지 아래쪽에 있는 이런 물건들이 토지 소유권의 효력에 미치는 그 물건인지 아닌지가 이제 문제되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거야.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반복되는 얘기예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다시 정확하게 한번 집중해 보세요. 토지 소유권의 효력에 미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지 소유자는 그 물건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하고 건물은 한 덩어리 물건이에요. 별개야. 100% 별개야. 언제나. 별개 물건이라고. 토지 소유권의 힘이 절대로 건물에는 미치지 않죠. 땅 주인,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는 없다. 그래서 X 쳐놓은 거야. X가 뭐죠?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건물은 저기 적혀 있네.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러면 건물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농작물.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농작물에 미친다. OX? X 절대로.
토지 소유자가 농작물 소유자인 건 아니에요. 물론 소유자일 수도 있지만 그때도 별개의 물건인 거거든요. 언제나 명의보험을 갖출 필요도 없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나무에는요. 나무는 세모로 된 깍두기라 그랬잖아요. 원래 나무는 토지의 일부예요. 별개 물건이야. 원칙은 일부죠. 토지의 일부라는 것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수목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 말은 땅 주인은 그 땅에 자라고 있는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를 베어서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토지 일부로서 소유권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 하지만 이 수목이 토지하고 별개 물건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 없어요? 뭘 하면요? 등기한 임목, 그다음 뭘 갖추면요? 그렇게 된다면 별개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그런 나무에는 미치지 않으니까 이건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의 X예요. 그다음에 이제 온천수로 왔어요. 지하수. 토지 지하에 흐르고 있는 지하수는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 구성 부분이라고 별개 물건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지하수에 미친다. 그 말은 토지 소유자는 자기 지하에 흐르고 있는 지하수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들? 온천수도 마찬가지다. 별거 아니다. 온천수만 따로 지배하는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땅 주인이 쓰면 된다. 물론 막 쓰면 안 되지. 밑에 물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상린관계라고 하는 제한을 받으면서 또 온천법의 제한을 받으면서 쓰긴 쓰되 온천수만 지배하는 온천권이라는 권리가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럼 광물은 아까 했는데 광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토지 소유자라도 자기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탐사할 수 없다 그랬죠? 광물을 채굴 탐사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광업권,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또 더 볼게요. 부정된 것들. 사도 통행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례가 있어요. 사도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공도겠지. 공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들을 얘기하죠. 그것들 공도라고 하고 사도는 뭐냐면 개인 토지인데 사실상 도로처럼 해서 일반 공중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통행권이란 권리가 인정되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는데 뭐 저 6.25 전에 길이 만들어졌대요. 근데 거기는 땅 주인이 있는 데였는데 주인이 있는 땅인데 어쩌다 보니까 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지. 그 마을 불악 사람들이 그쪽을 다 다녔어. 오랜 세월 다녔어요. 다니고 있었는데 공도는 아닌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아닌데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80몇 년도인가 그 땅을 경매로 넘어간 거야. 사도가 있는 그 땅이 경매로 넘어가서 새로 땅 주인이 바뀌었는데 한 3년 정도는 바뀐 주인이 동네 주민들이 다니는 것을 용납을 했나 봐 그대로. 근데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땅인데 그냥 그렇게 다니는 게 싫었나 보죠. 그래서 돈을 좀 달라고 통행료를 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낼까 안 낼까 수십 년을 안 내고 다녔으니까 안 됐겠지. 그랬더니 그게 말뚝을 박아서 못 다니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쟁이 나네 싸움이 나네 동네 주민들끼리. 그래서 이제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아무리 네 땅이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다니지 않나 뭐 마을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개인 토지지만 통행권이라는 권리가 관습으로 인정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원심 법원 판사들도 인정을 해버렸어 이것을. 근데 대법원에 딱 올라가서 대법원이 뭐라 그러느냐 관습상으로 사도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성문법 법률에 근거가 없다 이거는. 그다음에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므로 사도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에 반한다고 여러분들?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오랜 세월 동안 다닌 것은 소유자의 그 묵인 하에서 혜택을 입은 거지 그것을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못 다닌다는 거죠. 다니려면 돈을 내든지 그렇게 됐던 사건이에요. 사도 통행권이라는 권리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된다가 아니고 다 듣고 된다고 그러지만 곤란하죠.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는 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대답을 많이 하시기 좋습니다. 그래도 자꾸. 두 번째는 근린공원 이용권이라는 거예요.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이 만들어져 있다. 지정된 공원.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이 그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없어 공원이 있으니까요. 있지. 하지만 그게 무슨 그 인근 주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공원 이용권이라 하는 배타적인 권리, 물권을 취득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공원 이용권이 배타적 권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공원에 들어가면 확성기를 들고 다 나가주세요. 내 조용히 좀 생각 좀 할 거니까 이렇게 독점 지휘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런 것들은 관습상으로 주장을 했지만 인정된다 안 된다 이것들은 안 된 거. 이거는 인정이 되었고 이렇게요. 물권인지 아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내용 강제로 가볼게요.
물권의 종류만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고 내용도 법에 의해서 강제되기 때문에 예컨대 전세권이란 물권은 법에 만들어져 있는 물권이거든. 근데 조문이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전세권의 내용, 이래서 물권의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고요. 이 내용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로 넘겨받아서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고 돼 있는데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잖아요. 지급하라고 그러면 이게 전세권자 요 집에 들어가는데 둘이 되게 친한가 봐. 전세금을 주려고 그러니까 야 우리 사이에 무슨 전세금은 없는 걸로 하자. 그냥 들어와 살아라 이렇게.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전세권의 내용은 전세금을 지급을 하라고 돼 있는데 저거를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물권의 내용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대로 써야 돼. 전세권이라면 전세금이 지급돼야 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 소유권에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내용. 이 내용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어. 소유권이 어떤 거였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에서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 이거가 다 총체로 합체되어 있는 게 소유권이에요. 그러니 자 소유권,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권인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인 권능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어떤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세적으로 영구적으로 영원히 사용수익권을 뭐 해버린다는 거야? 포기. 그러면 내가 소유권자인데 사용수익을 영원히 포기한 거야. 사용을 못하는 거지. 수익을 못하게 되면 뭐만 남아있는 거죠? 세 개의 권능 중에 처분 권능만 남아있는 소유권은 소유권의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야, 바꾼 거야. 바꾼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새로운 물권,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함부로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있는 내용의 물권을 변경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OX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10번 문제인데요. 민법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 185조가 뭐였냐면은 금방 봤던 거, 물권 법정주의에서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OX 5조. 실질적인 의미까지 확대시켜가지고 행정부가 만드는 위임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지고 물권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또 나와서 34에 물권은 부동산 등기 규칙에 의해서 창설할 수 있다. 요 규칙은요. 이거는 대법원이 만든 거야.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법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등기 사무를 하고 있는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대법원이 만들어 놓은 규칙인 거야. 이런 규칙에 의해서 물권이 창설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물권은 오로지 국회가 제정한 뭐야? 법률만 만들 수 있다. 법률만. 그러니까 X입니다. X. 그럼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물권이다. X. 이런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토지, 개인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 통행권, 개인 토지 통행권, 사도 통행권이 물권으로서 인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즉 물권이라고 말하는 거죠,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OX, O. 그 다음에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이고 영구적으로 완전히 포기한 소유권, 처분 권능만 남아있는 소유권도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한다? 존재할 수 없다.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다. 마찬가지로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 사용 수익 권능만 있지 못 팔, 절대로 못 팔아. 이런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OX, O네.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게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물권의 우선적 효력입니다. 여기 심각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오늘도 한 30분 정도에 끝나겠네요. 2시 반. 그렇습니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 자, 물권이 이렇게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는데 일물일권주의. 소유권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지만 종류를 달리하는 전세권, 또 종류를 달리하는 담보물권이 저당권은 세 개가 동시에 한 건물에 존재할 수 있지. 이럴 때라도 물권들은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서로 서열이 매겨진다. 랭킹.
우열이 존재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자, 경우의 수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무엇이 더 우선하는지, 제한물권들끼리는 무엇이 우선하는지. 그러면 저런 말을 이해하시려면 제한물권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억나시나? 제한물권이 뭔지? 제한물권은 총 몇 개죠? 6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얘들을 뭐라 그래요? 용익 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요. 담보 물권, 얘들을 합쳐서 뭐라 한다? 제한물권. 이거 제한물권인가 아닌가? 제한물권이죠? 이거는요. 제한물권이죠.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붙으면 누가 이기는 거야? 우리의 느낌으로는 소유권이 완전한 물권이니까 소유권이 우선할 것 같은 느낌은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소유권은, 이 건물의 소유권은 건물을 뭐 하는 거예요?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죠. 전세권자는 2년 계약했으면 2년 동안 뭐 하는 거죠? 사용수익. 그러니까 사용수익 겹쳐 있잖아. 그럼 소유자하고 전세권자가 같이 들어가 사나? 한 명만 사나? 한쪽만 사는 거 사용수익 하는 거죠. 누가 사요? 전세권자가 사용수익 하는 거지. 이렇게 설정해 줬으면 2년 동안은 집 비워주고 자기는 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의 힘과 소유자의 사용수익의 힘은 무엇이 더 세다? 전세권자가 더 센 거지. 전세권이 기간이 끝나고 사라지면 다시 사용수익을 할 수 있지, 집주인이. 맞나? 이쪽이 더 세네. 제한물권이 우선하네. 얘는 저당권은 사용수익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힘이죠? 처분. 얘도 처분할 수 있고 얘도 처분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처분 권능이 부딪힌다? 처분. 예를 들어서 갑이 병에게 빌린 돈을 안 갚아서 병이 경매 처분했어요. 그 얘는 팔기 싫어도 얘가 처분하고 싶으면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팔렸어. 이게 3억으로 팔렸어. 빌려준 돈은 1억 원이고. 그럼 얘 집이 팔렸기 때문에 이 3억 원도 얘 돈이거든. 얘 돈이라고 해서 갑이 먼저 3억 원을 챙겨요. 저당권자가 먼저 챙겨요. 저당권자 1억 챙기고 먼저 가져가고 남는 돈 2억 원을 거슬러 주는 거지. 그러니까 처분 권능이라 하는 것은 그 물건을 돈으로 바꿔서 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힘을 말하겠죠. 누가 더 세다는 거죠? 저당권자가 더 세네. 일반화 시켜보면 얘 둘을 합치면 무슨 물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둘의 싸움에서 누가 이긴다는 거죠? 제한물권이 우선하지. 당연한 것이 소유자가 그렇게 설정해 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설정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한물권이 우선해요. 자, 그 다음에는 제한물권들 상호 간에는 어떻게 되냐? 얘하고 얘는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 이거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해요. 먼저 성립한 물건. 순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이다 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널리 공시해놔요. 등기부를 통해서.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이런 권리들이 나오죠. 자, 이것들은 을구에 나오거든요. 요거는 갑구에 나오고 등기부 좀 아시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은 을구. 그래서 을구를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건은 먼저 성립한 권리가 앞서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 성립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물건을 공시할 때 넘버링을 합니다. 순위 번호로 매겨요. 아무래도 먼저 생긴 권리가 먼저 순위 번호가 앞서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생겼다는 고대예요. 무엇이 더 우선할까? 이 그림이라면요. 전세권 우선이에요. 이 그림이면요. 저당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맞추는 거 쉽네. 100문제 다 맞추겠네. 하나도 안 틀리고. 숫자만 읽으면 되니까. 다만 이 경우에 전세권이 우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는 거지. 이 경우에 저당권이 우선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거를 공부를 하겠다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종류가 달라서 조금 바로 생각하기 힘들어요. 몸풀기 문제, 쉬운 문제보다 같은 종류. 같은 종류면 이렇게 두 개 있을 수 없지 않냐? 아니요. 저당권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하는 권리다? 처분. 돈 안 갚으면 처분해서 돈으로 바꿔서 내 돈만 뽑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 집에 어차피 안 살기 때문에 저당권은 동일한 물건에 여러 개 100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1번 저당권이고 2번 저당권이면 당연히 누구의 저당권이 더 우선한다? 1번이 우선한다는 게 뭐냐면 저당권의 힘이 저 저당물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빌려준 돈을 받아 챙기는 힘이잖아. 우선면제로. 얘도 우선면제권자고 얘도 우선면제권자지만 얘가 더 세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 먼저 조문 하나 보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조문 아니고 민사집행법 조문인데, 매각 부동산, 이 부동산이 경매될 때, 매각될 때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한번 읽으시죠.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는 건물들이 경매가 들어가면 저당권은 경락인에게 넘어간다 아니면 다 없어지는 거다. 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네. 갑이 얘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게 먼저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또 갑이 얘한테 돈을 빌리고 을에게도 저당권을 설정해 준 그림이거든. 근데 정이 먼저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요. 있죠. 얘가 돈 받는 변직에 먼저 와가지고 정이 경매 신청을 했어. 그래서 이 건물이 뭐 예를 들어서 A에게 낙찰돼서 A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매각되면 납부하고. 그럼 이 저당권은 여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네. 다시 한번 읽으세요.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따라간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없어진다는 거죠. 이 저당권 못 따라간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 낙찰 받으실 때 저당권이 혹시 따라 붙어서 살아올까? 그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모든 저당권은 다 없어지고. 그러면 이게 저당권이 싹 다 없어지면 얘가 돈을 내놨을 거예요. 3억 원을 내놨어요. 3억 원을 내놓으면 이 3억 원에 대해서 얘들이 배당에 참가해서 자기들 돈을 배당받는 거라고. 이제 저당권 자체는 없어지는 거고. 근데 1번이 먼저 배당받아요, 2번이 먼저 배당받아요? 1번부터 배당받아요. 2번이 신청했어도 1번부터 배당받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 여러분들? 순위 원칙, 선순위 우선인 거예요. 이건 쉽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신청했어도 얘도 2억 받을 거 있고 얘도 2억 받을 거 있는데 저게 물건이 3억에 팔렸어. 그러면 얘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얘한테 먼저 배당시켜 주는 게 아니고 얘부터 먼저 배당을 받아 안 받아? 2억 원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으면 얼마 남았죠? 그럼 얘는 2억 중에 1억밖에 못 받는 거지, 이 경매에서는요. 순위가 늦기 때문에. 됐어요? 이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제는 이걸 해결해 볼게요. 이제 종류가 다른 거. 얘는 담보물건이고 얘는 용의물건이기 때문에 목표가 다르죠. 전세권자는 이 건물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사용수익. 얘는 이 건물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처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싸워. 얘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데 언제 싸우냐면 저당권 실행할 때. 저당권 실행한다는 게 갑이 병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저당권을 실행한다? 경매 신청한다는 소리잖아. 그때 얘 둘이 싸우는 거지. 자, 경매 신청한다는 것은 얘가 소유권을 잃고 소유자가 갑에서 경락인 A라 그렇게 A로 바뀐다는 소리 아닌가요? 맞나? 그럼 살고 있는 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집주인 바뀌는 거네. 지금 살고 있는데. 맞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뭐 하는지? 예, 집주인이 바뀐다는 건데, 집주인이 바뀔 때 얘의 관심사는 나는 그래서 계속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2년 계약에 살고 있는데 한 6개월 지났는데 경매가 들어오네. 저렇게 1년 6개월 남았는데, 그럼 나는 1년 6개월을 더 살고 나갈 수 있느냐? 계획대로, 원래 계약대로. 아니면 지금 이참에 내가 쫓겨나느냐? 그게 관심사가 아닐까요?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당권 실행 경매 들어오면 전세권자 짐 싸야 될까? 계속 할 수 있을까? 케바케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계속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계약 기간만큼 주인 바뀌어도 다 살고 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이 경우야. 이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뭐 된다? 인수된다. 경락인이 A가 전세권을 안고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럼 계속 살 수 있어 없어요? 이 경우도 있고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전세권은 이 경매로 인해서 뭐 한다? 됐어요. 다시 한번 할 거야.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면 전세권과 같은 용의물건, 물론 전세권도 그렇고 지상권도 어울리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돼? 소멸해요? 아니면 인수돼요? 어떻게 대답하시면 맞다는 거지?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인수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부터 그걸 따질 거예요. 먼저 인수되는 경우, 계속 살 수 있는 경우를 볼게요. 계속 산다면 좋을까 안 좋을까? 전세권자는 좋겠지. 주인 바뀌어도 나는 원래 계약 2년 했으니까 6개월 차에 경매 들어왔으니까 내가 1년 6개월을 더 살고 바뀐 소유자 경락인에게 전세금 빼달라고 해서 받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데 얘가 좋아하는 건 얘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얘가 싸우거든. 그래서 왜 싫을까? 저당권자는 제가 적을 수 있는 게 여기 전세권이 더 살게 되면 얘는 왜 싫을까? 저당권자는 이 건물이 비싸게 팔려서 아니면 싸게 팔려서? 응? 뭐? 뭐죠? 일단 여러분들은 저당권자들은 뭐 이상하네. 저당권자들은 저당권 실행 경매 처분하면 요 건물이 비싸게 팔리길 원할까? 싸게 팔리길 원할까? 왜 비싸게 팔리길 원하죠? 근데? 그렇지. 거기서 배당받아야 되니까. 돈 주머니가 많이 풀려야지 내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맞나?
비싸게 팔리길 원하지. 어떤 분들은 내 집도 아닌데 아무렇게나 팔려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요. 너무 내 빌려준 돈이 1억 원인데 계속 유찰돼가지고 5천만 원에 팔렸어. 그 돈 주머니가 5천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돈 1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비싸게 팔리기를 원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안 쫓겨나고 인수되어 버리면 이게 비싸게 팔리겠어 싸게 팔리겠어. 싸게 팔린다는 원리를 아셔야 되지. 이제 경락인 입장에서 판단해 보세요. 경락인 A. 보고 이상하네. 경락인은 여러분들 내가 이걸 낙찰 받았어. 이 집의 시세가 2억이라 칠게요. 그 2억 주고 낙찰 2억 근처에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전세금 1억짜리가 걸려 있는 전세권이 나한테 인수된대. 그럼 내가 2억 주고 낙찰 받아도 난 입주가 안 돼. 얘가 다 살고 2년을 채우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그리고 다 나갈 때 새로운 주인이 내가 얘한테 1억 원을 지어줘야 돼. 내보낼 때. 전세권을 안고 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2억짜리 건물을 2억에 주고 써내면 된다 안 된다? 2억 주고 써내면은 이번 참에 2억 썼고 쟤 나갈 때 1억 쓰고 2억짜리 물건을 뭐 얼마에 산 꼴이 되는 거야. 3억에 산 꼴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절대로 안 쓰지. 경매하시는 분들은 저 정도의 지식은 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이 나한테 인수된다 안 사라진다고 했을 때는 전세금을 까고 써낼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시나? 그럼 2억짜리 물건이 전세금 1억 빼고 대충 얼마 정도에 팔린다는 거죠? 1억 정도에. 뭐 8천이 뭐 현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 2에서 1 빼면 1억 정도에 팔려 나간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싸게 팔리는 거야, 비싸게 팔리는 거야? 싸게. 일반화 시켜볼까요? 어떤 부동산이 경매가 될 때 거기 있는 용의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이 안 떨어지고 달라붙어 버려가지고 경락인에게 넘어가고 인수되면 그만큼 물건의 가격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걸 누가 싫어하는 거라는 거지. 재산권자는 싫다는 거예요. 싫다. 이해되시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반대로 해볼게요. 이 경우 소멸되는 경우 소멸되는 경우 이건 뭐냐면은 이게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남아 있는데도 이 경우는 넌 쫓겨났는데 짐 싸래 당장. 넌 쫓겨나니까. 쫓겨난다면은 전세권자는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원래 예정대로 못 살고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얘의 불행은 얘의 행복으로 연결되네. 그죠? 얘가 쫓겨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경락인 입장에서요. 경락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거네. 그러니까 얘는 쫓겨나는 거고 나한테 대항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경락인에게. 그럼 나는 내가 당장 들어가 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리고 세 사람에게 전세를 줄 수도 있지. 그 얘한테 전세금 1억 주는 것도 내가 줄 돈은 아니거든. 그 돈은 경매에서 자기가 배당받아 가는 거지 알아서. 그러니까 2억짜리 물건을 고스란히 2억 가치로 가져올 수 있어 없어요. 2억 정도에 써내는 거지 그냥. 1억 9,800 이렇게 거기서 눈치 작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 이렇게 경매가 될 때 이 전세권이 뭐 해버리면 이렇게요. 전세권, 지상권 다른 용의권들이 소멸해버리면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거를 누가 좋아하는 거다. 재산권자 좋아하는 일이다. 됐죠? 이 교통정리 됐습니까? 이 원리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됐네. 그러면 얘를 웃게 만들까? 얘를 웃게 만들까? 공평의 어떤 룰을 발견하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시간의 원칙이에요.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이 경우에는 누구를 웃게 만드는 게 공평한 거예요. 전세권자를 웃게 만들고 얘를 좀 올리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이해되시나?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되는 거다?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정신 차리시고 소멸하지 않고 인수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이 이치를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이치를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복잡한 문제들도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경매 물건들도 특수 물건들도 그렇고 인수됩니다. 안 쫓겨나는 거지. 그러면 비싸게 팔려 싸게 팔려 이 물건은 저당권 실행되었을 때 싸게 팔리지.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그럼 얘한테 불측의 손해를 줄까? 불측이 뭐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얘는요. 있다. 왜? 공시돼 있다. 만천하에. 내가 2번 저당 잡을 때 1번 전세권 봤어 안 봤어? 봤지. 그러면 내가 갑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담보는 그러니까 담보를 요걸 제공하네. 시세는 2억짜리야. 근데 이미 1번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 전세금도 나와 있어 등기부에 1억이라고. 그럼 나는 다 각이 나오지 계산이. 내가 집은 후순위로 저당을 잡고 나중에 집주인이 돈을 안 갚아서 내가 경매 들어가면 이거 안 죽는다는 거. 경락인에 따라간다는 거. 그럼 경락인들이 이걸 부담이 느끼기 때문에 그만큼 1억 원을 다 제하고 써내기 때문에 2억짜리 물건이 2억 원에서 요 전세금 뺀 1억 정도에 형성되어서 매각이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계산이.
그러면 나는 얼마 이하로 빌려주면 되는 거죠? 1억 이하로 빌려주면은 내가 돈을 떼일 일은 없다는 거. 담보가치 계산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시나? 됐어. 이거 연습 한 번 더. 이건 어떻게 돼? 이거는 누구를 웃게 만드는 게 공평해요? 저당권자를 웃게 만들고 얘를 울게 만들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순위가 앞서 있는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경매가 들어가면 전세권은 짐 싸라 이렇게 되는 거야. 소멸해야 되는 거지. 쫓겨나야 되는 거지.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소멸하게 되면 얘는 싫겠지만 얘한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공시돼 있잖아. 내가 전세권을 취득할 때 이 집에 세를 들어갈 때 이 1번 저당권을 봤어 안 봤어? 봤죠. 그러면 나는 그 저당권이 없는 집을 구하면 좋겠지만 그런 집이 잘 없으니까 저당권이 있는 집을 내가 했는데 전세금을 얼마를 줄지 계산서가 나오는 거지. 이 집이 대충 2억짜리 집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금액이 나와요. 1억 빌려줬다고. 그러니까 경매에 들어가면 나는 쫓겨나고 얘부터 먼저 1억 원을 배당받아 간다는 걸 내가 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전세금을 배당받는 거야. 내가 후순위로. 그러니까 전세금 자체를 얼마 이하로 걸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2억짜리 물건에 얘가 1억을 먼저 가져갈 거니까 1억 이하로 전세금을 걸고 들어가면 적어도 경매가 들어와서 내가 쫓겨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 불편은 있어도 전세금은 떼이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지. 계산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는 나오죠. 그러니까 불측의 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기 전세 요즘 전세 사기 그거 아닌가 이거? 뭐 하여튼 이런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깡통 잘못 차면 그때는 거품이 막 끼어가지고 대출금이 엄청 많았는데 가격이 거품이 끼어가지고 가격이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경매 들어가니까 선순위 저당권자 은행들에게 대출금 상환하고 남으니까 전세금 배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뭐 그게 깡통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불측의 손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처리가 되고 예측 충분히 가능하다. 이 원리들이 법에 녹아 있는 게 민사집행법 91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 뭐죠? 저게 일반화 시켜보세요. 용익, 물권. 근데 우리 여러분들 지금 지상권이 지역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 감이라도 있는 뭐 가지고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게 드는 것이지 다른 것도 원리는 다 똑같은 거야. 임차권까지도. 전세권 가지고 해볼게요. 이런 전세권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을 전세권만 가지고 읽을게요. 전세권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 무슨 말일까?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경우일까요? 응? 전세권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저당권보다 선순위다 후순위다. 후순위다 그 소리 아닐까요? 후순위의 전세권의 운명은 뭐다? 결론이 매각으로 경매로 소멸한다. 짐 싸라 이거죠. 넌 짐 싸야 된다. 네가 앵겨 붙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전세권 없었을 때 저당자본 얘가 돈을 적게 받아가지고 너는 이거는 공평하지 않은 처사다. 넌 짐 싸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항 제3항의 경우 외라고 돼 있어요. 제3항의 경우가 후순위니까 그 외의 전세권은 반대로 얘기하면 되죠. 저당권보다 뭐라고요? 선순위. 선순위의 전세권은 어떻게 된다?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대신에 지금 하고 있는 말? 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일반 원리를 배우셨어. 어떤 부동산이 경매가 될 때 여러분들이 경락 낙찰받으시면 등기부를 보겠지. 그럼 등기부에 이런 것들이 막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쓰고 있는 애들요. 이것들이 내가 낙찰받으면 계속 써서 나한테 앵겨 붙는지 아니면 이참에 떨어져 나가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답 나와 있네 여기에. 누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저당권을 경매하시는 분들이 말소기준권이라고 해요.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저당권보다 뭐라면요? 후순위면 그 용의권들은 전부 다 매각으로 뭐하고 소멸하고 저당권보다 뭐라면요? 선순위면 계속 쓴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되면 저당권자 손 들어보세요. 저요. 그러면 기준하세요. 기준 이렇게 하면요. 이분보다 먼저 용익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대로 쓰세요. 형님들이니까 존중해 준다는 계속 쓰세요. 이렇게. 그건 저당권자가 다 봤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이 저당권 이후에 생긴 용익권들은 짐 싸세요. 지금부터 다 쫓겨나니까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을 뭐라고 부른다? 말소기준권이라 부른다.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아직 여러분 뭐 안 배우셨지만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게 용익물권이면서 동시에 담보물권 성격도 있어가지고 자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자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이 케이스라면 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전세권자도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경매되어서 집주인 바뀌는 집에 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나는 이참에 내가 나갈 겁니다. 나도 전세금 빼주세요라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해버릴 수 있어요. 여기 선택권을 줬어, 옵션을. 그러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인수가 원칙이지만 전세권자가 나가겠다고 뭐 해버리면요,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금 먼저 배당받고 나갈 수도 있죠. 배당 순서는 앞서 있는 거죠. 1번이니까 2번보다. 옵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해 보세요. 짬뽕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원리 파악을 좀 잘 하셨는지. 얘는 전세권이 선순위죠. 얘는 전세권이 후순위죠. 이거 뭐예요? 전세권보다 선순위 지상권도 있고 후순위 지상권도 있는 이른바 중간 전세권, 중간 용의권 이야기예요. 여기는 임차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상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원리는 다 똑같아요. 샌드위치처럼 저당권하고 저당권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전세권은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이게 후순위 지상권자. 얘가 경매를 신청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지금 배운 원리에 하면 얘보다 얘가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 이렇게 되면 얘가 인수다, 소멸이다? 지금까지 배운 원리에 하면 인수죠. 그렇죠? 근데 결론은 얘는 소멸입니다. 얘 소멸시켜야 됩니다. 왜 얘가 신청했는데 얘를 울리지? 얘를 웃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요거 제일 첫 번째 거.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가 경매를 신청했어도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면서 배당은 정부터 받아요, 병부터 받아요. 배당은요. 병이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얘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누가 경매를 신청한 거와 똑같은 거지. 상황은 병이 신청한 거와 똑같은 거. 병부터 받아야 돼. 병을 웃게 하려면 얘를 죽일 수밖에 없지. 소멸시켜야 되지. 맞나요? 만약에 얘가 신청했다고 얘를 살려버리면은 1번이 저당을 잡을 때는 전세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간상 없었는데 나중에 생긴 전세권을 살리자고 싸게 팔려가지고 이 저당권자를 해치게 되는 결론에 이르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중간 전세권은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했건 선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했건 매각으로 언제나 뭐 하는 거다? 소멸한다. 이럴 때 다시 이쪽을 이렇게 부른다고. 불러보세요. 최선순위 지당권. 최선순위 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경매가 들어가면 저당권자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저요 하고 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당권자가 이렇게 여럿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뭐가 기준이 되느냐? 읽으세요. 뭐라고요? 저당권 중에 제일 순위번호 빠른 놈 나오는 거지. 여기 순번 제일 빠른 사람 누구예요? 하면 전대요. 그러면 당신 기준이. 최선순위 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더 선순위의 용의권이 있다면 얘는 살까요? 죽을까요?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더 선순위가 뭐가 있다. 용의권, 지상권, 전세권이 있으면 경매 시에 얘가 죽어? 선순위부터 죽여버려요? 아니요. 얘는 살고 후순위 용의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모르시나 본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여기 102페이지에 보면 매각의 효과, 부동산이 경매될 때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소유권, 저당권, 용의권, 유치권 다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 저당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매각으로 전부 다 뭐한다? 소멸한다. 용의권이라 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얘기합니다. 얘는 제일 빠른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걔보다 순위가 앞서 있으면 살아남고 인수되고 제일 빠른 저당권보다 후순위면 전부 다 매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그리고 다만 전세권은 제일 빠른 저당권보다 순위가 앞서 있으면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권자가 스스로 뭐 하면요? 배당 요구하면 나가버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오늘 한 거. 근데 이거 끝나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 지금 좀 더 해야 되지만 OX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17번. 저당권은 동일한 토지 위에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어 없어요? 저당권은요. 있죠.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그들 상황에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한다. OX. O.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경매를 누가 시켰든지 간에 먼저 성립한 저당권자가 배당을 먼저 받는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선순위. 지상권이 뭔지 아직 모르세요. 모르시지만 일단 용의권인 건 아시겠죠? 사용하는 권리. 되셨죠? 그럼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선순위 용의권은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매각으로 어떻게 소멸 인수 매수인에게 인수 소멸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 후순위의 지상권을 매각에 의해서 소멸한다. 그래서 저당권이 요 지상권이 소멸할지 인수될지 기준되는 권리라고 해서 뭐라 부른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그러면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둘 다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게 경매되었다는 소리잖아요. 경매가 되면 그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OX? X 뭐라고 대답하시면 될까? 인수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말하면 되죠? 저당권보다 선순위이면 인수,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면 소멸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자,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선순위예요. 얘가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인수가 원칙, 소멸이 원칙. 선순위 전세권이면 인수가 원칙이죠. 근데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뭘 했다고 자기도 나가겠다고 배당 요구 그만 살고 나가겠다고 전세금 빼달라고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을 매각으로 소멸한다. OX? O. 그다음에 21번 건물 하나의 건물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 차례대로 설정. 그 등기부 순위번호 매기자면 1번, 2번, 3번이란 거지. 이른바 중간 전세권이에요. 그런데 2순위 지당권자, 후순위 지당권자 얘가 경매 신청을 했다는 거지. 얘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전세권이 용의물권이 소멸할지 인수될지 기준은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에요. 최선순위 지당권이에요. 최선순위 지당권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저당권을 매각으로 소멸하고 그 최선순위 지당권보다 후순위의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하죠. 그러니까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전부 다 소멸한다. 세 개 다 소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고 배당 순위는 등기부 순위 번호대로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선순위 지당권자가 배당 받고 그다음 누가 배당 받아요? 전세권자. 그 다음에 실제로 경매 신청한 저당권자가 배당을 마지막에 받는 거지. 맞나요? 맞습니다. 이 원리를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이 끝나야 될 상황인데 안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한 30분 빠른 속도 끝 30분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